만약 여러분의 조선시대 직계 조상 대부분이 사실은 성씨가 없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름 앞에 붙는 김이박 같은 성씨가 사실은 한반도 역사에서 보편화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타임체이스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직결된 그러나 우리가 잘 몰랐던 성씨의 기원에 대한 거대한 역사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신의 성씨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고구려의 고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팩제의 부여씨, 이처럼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는 성씨를 사용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삼국시대의 성씨는 왕족과 일부 최상위 귀족만이 가질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VIP 인증 마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웬만한 관료들조차 성씨가 없는 경우가 허다했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왕이나 장군들의 이름은 성과 함께 기록되지만 그 외 인물들은 그냥 이름만 덩그러니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국사기나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성씨는 혈통의 고귀함을 증명하고 지배 계층으로서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들의 문물, 특히 성씨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우리식으로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이죠. 즉, 우리는 너희 평민들과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도 이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김유신처럼 김씨성을 가진 진골 귀족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성씨는 여전히 신분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했던 성씨의 카르텔의 균열을 일으킨 결정적 사건이 곧이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 고려의 개막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이 시대에 태어난 지방의 유력자인데 성씨가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나요? 권력을 향한 욕망의 첫걸음은 아마 성씨를 갖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고려의 문을 연 태조왕건. 그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바로 사성정책, 즉 성씨를 하사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한국사에서 성씨의 대중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빅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왕건은 자신에게 귀부하거나 통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지방 호족, 장군들에게 왕씨성을 내려주거나 그들의 출신 지역이나 특성을 딴 새로운 성씨를 만들어 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의 토착 세력이었던 김선평, 권행, 장길에게는 각각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의 시조가 되게 해주었고 충주의 유력 호족이었던 유궁달에게는 충주 유씨라는 성과 본관을 내려주었죠. 이것은 단순히 이름 앞에 붙일 글자 하나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개념과 연결해보면 마치 성공한 스타트업 CEO가 핵심 창업 멤버들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주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왕건이 내린 성씨는 곧 고려라는 새로운 국가의 지배 엘리트로 편입되었다는 공식 인증서였습니다.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던 호족들에게 성씨를 줌으로써 그들을 중앙 권력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충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이 사성 정책을 통해 이전까지 소수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던 성씨가 전국의 유력 가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경주 김씨, 전주 이씨처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본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본관은 단순히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같은 성씨 내에서도 가문의 계보와 위상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성씨 제도가 혈연 중심이라면 한국의 성씨는 혈연 지연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디 김씨냐? 는 질문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거죠. 고려시대를 거치며 성씨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백성이 성씨를 갖게 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양반과 중인 계층은 대부분 성씨와 족보를 가지고 가문을 자랑했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상민과 노비들은 성씨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나 당시의 호적 문서를 보면 이름만 덩그러니 기록된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똥, 돌쇠처럼요. 이들에게 성씨는 여전히 가질 수 없는 혹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 견고한 신분제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나라에서는 돈을 받고 관직을 팔거나 공명첩,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이나 노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들였고 그 증표로서 성씨와 족보를 구매하거나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족보 매매는 지금의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권 거래처럼 은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명 가문의 족보에 슬쩍 자기 이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갑자기 경주 김씨나 전주 이씨가 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독 김, 잇, 박씨처럼 명망 높은 성씨의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본래 해당 성씨를 가진 가문의 인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조선 후기에 이런 사회적 현상이 그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가보개혁이 단행되면서 법적으로 노비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국민이 호적의 성과 이름을 등록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때 성씨가 없던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양반의 성씨를 따르거나 당시 흔했던 김, 이, 박 등의 성씨를 선택해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1909년 새로운 민족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성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성씨가 전 국민의 것이 된 역사는 사실 100여 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성씨는 삼국시대 왕과 귀족의 상징으로 시작해 고려시대 태조왕건의 통치 전략을 통해 유력 가문으로 확산되었고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 속에서 사회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가 마침내 구한말에 이르러서야 모든 국민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씨 안에는 이처럼 고대의 신분 질서, 중세의 정치적 야망, 근세의 사회적 혁변, 그리고 근대의 국민 국가 형성 과정이 모두 담겨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씨는 단순히 부모에게 물려받은 혈연의 증표가 아니라 수천 년의 한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씨가 이런 역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름에 얽힌 더 흥미로운 이야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 개똥이부터 세종까지 이름에 숨겨진 비밀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